북미지역연구 국제투자의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이 국가경쟁력 개념과 관련이 있는 이 국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력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파워, 두 번째는 소프트파워입니다. 하드파워란 경제력, 군사력 등을 의미합니다. 즉, 주로 물질적 파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프트파워는 이념, 문화, 신뢰 등 비물질적인 파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드파워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하드파워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은 양과 질로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양이란 GDP나 GNP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총체적인 생산량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질은 이 총체적인 생산량을 해당 국가의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DP 또는 1인당 GNP 개념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이제 자원입니다. 자원에는 이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물적 자원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에너지 자원입니다. 에너지 자원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유, 천연가스 등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특히 저희와 같이 석유나 천연가스가 거의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서는 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국가의 생존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광물 자원은 금, 은, 동이라든가 기타 광물, 희귀 광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중요한 국가의 자원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곡물 자원인데요. 곡물 자원은 주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식량 자원이 되겠습니다. 밀, 쌀, 옥수수, 콩, 감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식량 안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측면은 군사력입니다. 군사력도 역시 양과 질로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적인 측면으로는 군사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군사비 지출에는 특히 그 중에서는 연구개발과 관련 신무기, 연구개발 이런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출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의 질적인 측면은 핵심 인력 수준이 되겠습니다. 첨단 군사무기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모함, 핵잠수함, 우주항공기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초과학과 산업기술 수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과학이란 수학, 물리, 화학, 생화학 수준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살펴보면 매년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하는데요. 저희는 노벨 평화상 이외에 아직까지 노벨상의 그야말로 핵심적인 부분인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이런 상들을 아직까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초과학 기술 수준이 결국은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 내지는 국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단 기술력 부분인데요. 첨단 기술력이란 지금 앞에서 언급한 기초과학을 결국은 상품화시키는 응용공학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특허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산업기술력으로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한 국가의 국력에 있어서 하드파워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하드 파워만 가지고는 진정한 의미의 국력이 강한 나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국력이 강한 국가가 되려면 결국은 소프트 파워가 겸비되어야 합니다. 소프트 파워의 대표적인 게 이제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 리더십에는 두 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류 보편의 가치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민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사람의 인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면서 또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 민주, 인권, 평화, 이 개념들은, 이 가치들은 우리가 인종이 어떠하든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떤 시스템에서 살든지 관계없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결국은 의지, 역량, 이게 따라와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추구진하고자 하나 결국은 그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나 여러 가지 의지가 약하다면 결국은 실현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금 언급한 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추진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때 결국은 글로벌 리더십이 있는 국가로서 지칭할 수 있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국력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글로벌 리더 국가는 지금 방금 언급한 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겸비한 이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 개념이 우리가 첫 번째 토픽에 살펴본 국가 경쟁력 개념과 잘 어우러질 때 결국 진정한 의미의 모범적인 그야말로 리더십을 갖춘 역량 있는 국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제1주제, 제1토픽에 대한 강의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픽으로 제가 선택한 것은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그야말로 광범위한 주제와 개념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상 제가 결국은 선택해서 세계화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간이 허용한다면 세계화의 전개 과정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화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 잡지 포린 팔로시와 세계적인 미국계 컨설팅 업체인 AT 커니가 공동조사에서 2002년에 발표한 글로벌라이제이션 인덱스, 즉 세계화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화 수준은 조사 대상 62개 국가 중에서 중간 수준인 31위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 세계화 수준은 크게 22에서 32 중반까지 매년 순위는 바뀌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22 중반에서 32 중반에 우리 한국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계화 지수란 무엇인가? 세계화의 수준을 계량화하기 위해서 개발한 지수입니다. 1998년 이후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들 두 기관은 아까 언급한 포린 팔로시와 AT 커니, 이 두 기관은 세계화 순위를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뒤 이를 종합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경제화의 활발한 교역 정도가 하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무역, 외국인 투자, 자본 유출입 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국민의 해외 접촉 빈도입니다. 여기는 몇 가지 항목은 해외 여행, 국제 전화 사용 등등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국제 사회의 참여도입니다. 유엔 등
국제기관에서의 해당 국가의 여러 활동으로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인터넷 환경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네티즌 수, 뭐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 등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양 기관은 평가해서 세계화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특징으로 보면 이번 62개국에서 조사 결과 작지만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강소국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세계화 지수가 강한 국가들, 또 이 세계화 지수는 우리가 첫 번째 토픽에서 본 국가 경쟁력 지수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강소국들, 뭐 인구수가 많지 않은 나라들이죠. 몇백만 명에서 1000만 명대 수준을 나타내는 국가들입니다.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런 국가들이 결국 아일랜드 인구가 한 460, 70만 정도 됩니다. 네덜란드는 1000만이 좀 넘지만 한 1700만 명 정도고요. 그 외 덴마크 한 570만 명 정도, 오스트리아 860만 명 정도, 핀란드 550만 명 정도, 스웨덴 990만 명, 스위스 한 820만 명, 싱가포르 550만 명. 이 네덜란드 한 나라를 빼고선 전부 1000만 명 이하의 인구를 가진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이 그야말로 세계화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아일랜드와 핀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일랜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일랜드의 기본적인 이점이란 무엇일까요? 영연방을 구성하는 하나의 국가죠. 아일랜드는. 아일랜드는 따라서 영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영 제국이 이제 세계를 제패한 이후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그야말로 리딩 국가가 되면서 근 300년 이상 결국 세계를 지배한 이 앵글로색슨 국가들, 즉 영연방, 좁게는 잉글랜드와 미국이 결국 근세사에서 300년 이상을 결국 세계 리딩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들 국가가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랭귀지가 영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 이점과 그 다음에 기업 친화적인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국 아일랜드의 세계화 순위가 상당히 높은 쪽에 항상 위치하고 있고, 이것이 국가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긍정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아일랜드는 서유럽의 작은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국가가 어떻게 세계화 지수 1위에까지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결국은 방금 언급한 이 영어 사용국이라는 점 외에도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결국 자국 경제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삼아서 결국 해외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죠. 중국도 1978년 개혁개방 이전에는 그야말로 덩치는 크지만 국가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중국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왔고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덩샤오핑의 등장 이후로 중국도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2010년에 그야말로 세계 2위 경제 규모로 올라서면서 눈부시게 발전해서 아까 제1토픽에서 언급한 그야말로 G2로까지 성장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성장하게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도 많이 파생시키고 있긴 하지만 어떻든 경제의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와서 1980년대 초만 해도 유럽에서 아일랜드는 가난한 나라에 속하였습니다.
좀 전에 언급한 대로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 1987년서부터 연평균 6%가 넘는 고도 성장을 지속하면서 드디어 아일랜드는 1인당 GDP가 세계 10위권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부국으로 올랐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개 정책들을 보면요, 우선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기업이 결국 경영하는 데서 유리한 조건들을 많이 제공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를 1998년에 당시에 가장 유럽에서 낮은 수준이었지만 더욱더 인하한 바가 있고,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에도 박차를 가해서 이동통신산업의 은행들을 상당히 민영화했고, 그에 따라서 통신 인프라가 확충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IT 산업의 민영화에 힘입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IBM 등 세계 인류 첨단 기업들이 유럽 본부를 아일랜드에 결국 설치하는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이뤘고, 결국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비교되는 실리콘 아이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 외국 기업이 아일랜드를 선호하는 요인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순위는 통신망입니다. 통신망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언급한 저렴한 법인세가 되고요. 세 번째는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거나 해고하거나 할 때 상당히 이제 비교적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기업들이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임금 수준이 상당히 기업으로 볼 때, 특히 해외 투자 기업으로 볼 때 매력적이라는 것이고요. 교육 시스템이 훌륭하고, 그 다음에 교통수송망이 잘 되어 있으며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 이런 측면들이 결국 외국 기업이 아일랜드에 투자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선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이제 그야말로 아일랜드와 더불어 가장 세계화 순위가 높은 국가군에 들어있고, 또한 연계되어서 가장 국가 경쟁이 있는 국가로 결국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핀란드의 경쟁력 원천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 연구개발 투자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핀란드는 세계 경쟁력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서 결국 핀란드의 경쟁력은 두뇌의 힘,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한 정부 및 기업의 폭넓은 투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용력 있고 개방적인 사회, 여기에 핀란드의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뇌의 힘, 그 다음에 정부 및 기업의 폭넓은 투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포용력 있고 개방적인 사회, 이거는 사실은 참 이게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와 같이 이렇게 단일 민족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국가에서는 참, 또 일본 역시 마찬가지지만요, 상당히 달성하기 힘든 그런 이제 중차대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선진국들의 경우에서 우리 알 수 있듯이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 이 포용력 있고 개방적인 사회가 결국은 경쟁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이 되고 있으면 주지의 사실입니다. 결국은 핀란드는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를 탈피해서 결국은 지식에 기반을 둔 경제로 결국 전환함으로써 결국 세계화 지수와 경쟁력 순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몇 가지 지표를 보면요, 핀란드는 신문 독자,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사용 인구 비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분야에서 교육과 더불어서 인적 자원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또한 핀란드의 세금 부담률은 아주 높지만 결국 이 국민이 낸 세금의 상당 부분이 결국 핀란드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두뇌의 국외 유출이 상당히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그 세금 부담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그 국가 경쟁력이 결국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핀란드의 정치적인 투명성 역시 핀란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T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 데 있습니다. 핀란드와 같이 결국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는 국가에서는 광범한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고 자본이 광범위하게 많이 들어가는 자동차나 철강, 조선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없겠죠.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핀란드가 선택한 것은 IT 분야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국은 이제 지금은 이제 노키아가 결국 경쟁력을 상실하고 또 다른 많은 그런 기업들이 벤처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때 노키아는 세계 휴대폰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기까지 했고 핀란드 GDP의 25% 이상을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런 노키아의 명성이 또 다른 제2, 제3의 노키아를 창출하는데 그대로 핀란드의 여러 가지 효율적인 산학연 시스템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IT 분야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핀란드는 과학단지, 즉 오타니에미 과학단지를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핀란드의 성장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타니에미 과학단지는 헬싱키 근교의 조그만 도시인 에스포에 소재하고 있으며 여기에 연구소, 기업, 대학이 한 곳에 직결해서 결국 협력하는 핀란드식 산학 협동체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단지 안팎에 250여 개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고 핀란드 기술연구센터, 헬싱키 공가대학 등이 입주해 있고 3,000여 명에 이르는 연구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벤처센터인 인노폴리는 벤처기업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영 관련 사항인 마케팅, 재무관리 등을 교육하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효율적인 과학기술 정책인데요. 핀란드 정부는 기술 정책의 효율화를 위해서 결국 총리 산하의 과학기술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 과학기술을 일원화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지원은 특히 과학기술 분야, 그 중에서도 정보기술에 집중이 돼서 박사 배출자의 10%가 IT 관련 전공자입니다.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도 전폭적인 지원 정책도 결국 핀란드의 국가 경쟁력 및 세계화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국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강소국들이 대개 상위권에 위치되었다고 봤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아일랜드와 핀란드를 살펴봤습니다. 상위 10관대 대국은 캐나다, 영국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 8개 국가는 아까 처음에 지적했다시피 강소국들이었는데요. 즉 북유럽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라든가 이 북유럽 국가들이 주로 소재하고 있는데 이 북유럽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통신 인프라와 그 다음에 개방적인 투자 환경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영국 12, 미국 11위, 프랑스 13위, 독일 14위 등 서구 강대국들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세계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의 세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그 요인으로 이들 국가들은 인구도 많고 내수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출 지향적인 국가들보다는 수출 비중이 비교적 작기 때문이고 특히 일본의 경우는 세계화 순위가 결국은
국가의 경제 규모보다는 상당히 이제 뒤처지고 있는데 그 주된 요인으로서 경제 개방도와 인터넷 환경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고 국제사회 참여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 3교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처음 1교시 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1주차에 북미지역연구 국제투자에 공통적으로 지금 이게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그 다음에 교재를 2주차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관련 있는 토픽으로서 선택해서 지금까지 국가 경쟁력, 그 다음에 세계화 이렇게 시간이 허용하는 데에 따라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2주차 강의인데요. 그때는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